자, 반갑습니다. 오늘 중세 기독교 연대기 제 4강 서로마 제국의 부활 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교재 19페이지 보시고요. 오늘 배워볼 연대는 705년부터 812년까지네요. 8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8세기. 그리고 이제 근 1000년을 배우는데 10강에 배우니까 한 강에 한 100년씩 배우고 있어요. 굉장히 쑥쑥쑥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나오는 주요 인물 카를로스 마르텔루스, 카를로스 마그누스, 레오 3세 등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죠. 계속 한번 내용 진행해보죠. 자, 지난 시간에 아랍 세계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네, 이슬람이 이제 세습 왕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 왕조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네, 우마이야 왕조라고 불리는. 네, 이제 동쪽도 우리 그림 잘 그립니다. 네. 우마이야 왕조라고 불리는 아주 큰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마이야. 네. 최초의 이슬람 제국이죠. 우마이야 왕조. 그 우마이야 왕조의 영토는 지금 이 시기까지만 보면 이미 이집트, 아프리카에도 있죠. 걸쳐 있죠. 그리고 예전 페르시아의 영토 대부분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까지 이제 지금 정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마이야 왕조의 칼리파가 어디를 공략하려고 합니까? 네, 콘스탄티노플을 공략하려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네. 이 콘스탄티노플 공격을 하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해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됐다면 이슬람 세력은 여기를 넘어서 유럽 동쪽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막혀져 버렸던 거죠. 그래서 저기로 더 이상 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실패해버립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선택을 한 것이 그러면 길이 고기만 있냐? 이쪽도 있잖아 하면서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북아프리카 전역은 원래 예전에는 로마 제국이 이제 지배하고 있었던 영역이고 한동안은 반달 왕국이 여기를 이제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벨리사리우스 장군을 보내서 이쪽을 탈환을 했으나 얼마 안 가서 사실 전염병 때문에 국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여기를 지킬 수 없게 돼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사실 북아프리카 지역은 어떻게 얘기하면 거의 빈 땅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원래 사람이 안 산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어떤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큰 정치적 세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랍 군대, 그러니까 이슬람 군대가 여기로 공격해 들어오니까 막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순식간에 북아프리카 전역이 이슬람 제국의 밑으로 들어가 버리겠는데 그 결과가 거의 지도에 나오죠. 20페이지 그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 상황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네. 쭉쭉 넘어오던 북아프리카 전역을 따라서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를 건너 원래 이렇게 넓지 않죠. 여기도 되게 가깝죠. 네, 되게 가깝습니다. 그냥 코앞 보일 정도로. 이베리아 반도까지 넘어서 상당 부분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동쪽으로 해서 공략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이번에 그러면 서쪽으로 돌아가지 해가지고 군대를 몰고 해서 서쪽으로 유럽을 서쪽으로부터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그런 큰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왈리드 1세라는 이름의 칼리파에 자꾸 칼리파 혼용되고 있는데 칼리파로 통일하겠습니다. 칼리프는 칼리파의 영어식 발음입니다. 영어 발음이 다 배려놨어요. 네, 아무튼 이 칼리파 1세, 왈리드 1세. 참고로 이 칼리파라는 지위는 정치적인 그러니까 지도권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지도권도 한 손에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게 칼리파입니다. 기독교로 치면 중세 나중에 좀 기독교로 치면 교황권과 황제권을 동시에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제1인자 어떤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왈리드 1세 때 711년 이슬람교에 귀의했던 베르베르족 하면은 사실 특정한 인종은 아니고 다양한 유목민들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섞여가지고 나타난 그런 종족이 베르베르족입니다.
그래서 베르베르족 가운데 제가 오늘 뭐 찾다가 재밌는 인물,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지네딘 지단이 베르베르족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르베르족이 원래는 한 이 지역에 살았어요. 원래는. 근데 이게 점점점 서쪽으로 해가지고 북아프리카 서부까지 이제 넘어온 거예요. 이제 유목민족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사는데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슬람 세력들이 넘어오니까 베르베르족은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여기 믿을래 하고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이제 이슬람 교인이 된 무슬림들이 된 베르베르족이 여기를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여기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서고트 왕국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하시죠. 일과 때 배웠던, 일과 때 잠깐 나왔던,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서고트 왕국이 여기 있었는데 서고트 왕국을 멸망시켜 버린 거예요. 이 베르베르족이. 근데 이거를 베르베르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무어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무어인. 여기 인자는 사람 인자입니다. 네, 무어인. 네. 종족으로 하면 이제 베르베르족. 무어는 무슨 말이냐면 검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네. 아프리카에서 넘어왔으니까 사실 베르베르족 지네딘 지단은 크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잡다한 그 다양한 잡다한이라고 하면 안 돼. 사람한테 다양한 그 혈통이 이제 섞여가지고 북아프리카 전역에 살고 있던 유목민족들을 가리키는 이름이 베르베르족이고, 이 스페인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피부가 검다 그래가지고 무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스페인 여행 가보신 분들 계시나 모르겠는데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스페인이 특히 남부 지역은 굉장히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이 이슬람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럽이 아닌 것 같은 사진이나 뭐 영상 같은 걸 봐도 유럽이 아닌 것 같은 분위기를 많이 자냅니다. 그리고 건축물 같은 것들 좀 참고하느라 찾아봤는데 건축물도 상당히 이슬람 어떤 양식들과 그 지역에 있던 양식들이 이게 혼합돼서 독특한 그 지역만의 어떤 문화들을 많이들 보이고 있죠. 그게 바로 이때부터 생겨난 겁니다. 이때 이후로 한 200년 동안 이슬람 세력의 중요한 근거지가 이 지역이 돼버리거든요. 자, 이베리아를 이제 장악합니다. 이베리아, 여기 이 반도 이름이 이베리아죠. 이베리아를 장악하고서 이제 어디로 가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서고트 왕국은 간단하게 멸망시켰는데 그 북쪽에 누가 있습니까? 프랑크 왕국이 있잖아요. 네, 프랑크 왕국. 프랑크 왕국은 서고트족보다는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프랑크 왕국은 메로비우스 왕조 말기였어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메로비우스 왕조 말기가 되면 왕들의 힘이 거의 사라져버리고 왕 밑에 구라고 불리는, 재상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 지역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카롤루스 마르텔루스입니다. 카롤루스 마르텔루스. 카를 마르텔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칼 마르텔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식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프랑크 왕국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잠깐 이제 거기 올라가기 전에 이제 그러면 프랑크 왕국 이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하고 나서 이제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냈느냐 그걸 좀 살펴보죠. 교재에 이제 설명되어 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슬람 세력은 초기에는 기독교인이나 뭐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종교나 민족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박해하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초기만 하더라도 뭐 이게 특별히 관용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피정복민 갑자기 이렇게 영토가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개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동네 사람들이 개종을 했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마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영토가 이렇게 확장되었는데 아주 강력하게 어떤 걸 막 억압하고 압제적으로 한다면 사방팔방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그 진압하러 다니다 힘 빼다가 망해버리겠죠. 보통 이제 이 동네 예전에 있었던 나라들, 바벨론이니 아시리아니 하는 나라들이 거의 다 망했어요. 건국 직후부터 사방팔방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사실 전성기는 수십 년밖에 안 되고 금방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제국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마 오래가지 못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피정복민들에서 굉장히 유화적으로 대합니다. 뭐 하던 대로 해. 괜찮아. 믿고 싶은 거 믿어. 괜찮아. 세금만 내.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특히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 넘어와서 이 동네에서 고트족이 적어도 수백 년 지금 여기 와 살고 있었어요. 200년 이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동네 행정이니 뭐 치안이니 뭐 이 동네 돌아가는 거 다 꽉 잡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이제부터 여기 다
모스크만 짓고 여기 다 알라에게 경배해. 그렇게 하면 이 동네가 안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그대로 냅둡니다. 원래 행정 조직들, 원래 뭐 자리 잡고서 하던 사람들 다 그대로 두고 그 사람들 대신 자기들에게 충성을 바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었던 관리들도 이슬람 궁정에서 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손에는 칼, 뭐 한 손에는 코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으로 여기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기만 하더라도 그런 모습은 별로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돈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좋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세금 안 내도 되고 인도세는 안 내도 되고 또 하나 아무래도 이 무슬림 통치자들에게 잘 보여서 뭔가 성공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과 공통점을 많이 만드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무슬림 치하에 있는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기독교나 유대교인들도 많이 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이 많이들 이제 되곤 합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슬람 왕조들의 이제 지배 아래 이제 놓이게 돼요. 자, 그런데 뭐 이 당시는만 하더라도 신앙 때문에 직접적으로 핍박받고 막 예전 로마 제국처럼 막 무슨 박해받고 막 죽고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북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카롤루스 마르텔루스. 카롤루스 마르텔루스가 뭐 쟤네들이 올라오고 있어? 야, 그럼 우리도 맞서 싸워야지 하고서 내려옵니다. 왜 올라오느냐? 여기에 거기 교재에 나오죠. 투르.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자전거 경주 이름이 투르 드 프랑스 아닙니까? 그 도시 이름입니다. 그 투르. 여기에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교회 재산이 그렇게 많다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그거 뺏으러 가자 하고서 쫙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롤루스 마르텔루스가 이거 안 되겠지 이놈들 하면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프랑크 쪽에 여러 그 지방 것들 다 부족 이거 군대를 모아가지고 저놈들 맞서 싸우자 하고서 딱 모아놨어요. 이제 투르에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워낙에 천천히 올라오니까 다 모였는데 안 오고 있는 거야. 에이씨, 그래 그럼 마중 나가지 하고서 조금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내려오면 푸아티에라는 곳으로 내려와요. 파리랑 가깝습니다. 얼마 안 되면 조금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 푸아티에에서 양쪽이 아주 대대적으로 전투를 벌입니다. 크게 싸움을 벌여요. 누가 이기냐? 이슬람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바드 알 라만이라는 사람이 전사하면서 총사령관이 전사했으니까 뭐 이기기가 어려운 싸움이겠죠. 그래서 카롤루스 마르텔루스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 피레네 산맥은 스페인 북쪽에 있는 산맥이거든요.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제 중부 유럽으로 넘어가기 위한 관문 같은 어떤 장벽 같은 곳이 피레네 산맥인데 여기를 넘어서 갔다가 실패하고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막아내는 겁니다. 이슬람 세력이 더 북쪽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냈던 인물이 이 카롤루스 마르텔루스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이 있었죠. 동로마에서 누구였습니까? 네, 콘스탄티노스 4세.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정말 훌륭하신 겁니다. 네, 그러나 여기까지 기억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자책하시거나 마음의 괴로움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당연한 겁니다. 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쪽에서는 콘스탄티노스 4세가 막아냈고 이슬람 세력을 막아냈고 서쪽에서는 카롤루스 마르텔루스가 이슬람 세력이 이제 올라오는 것을 막게 됩니다. 만약에 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콘스탄티노스 4세가 없었다거나 다른 좀 무능한 황제가 동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 당시에 여러 궁제들이 있는데 카롤루스 마르텔루스만큼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거나 만약에 그랬다면 유럽의 문화나 역사는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고 당연히 우리나라의 역사도 달라졌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 두 인물이 막아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콘스탄티누스가 그거 막아냈을 때 서쪽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와가지고 막 축하하고 막 찬사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카롤루스 마르텔루스가 일으킨 이 사건도 막아낸 이 일도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콘스탄티누스 4세는 그 다음 뭐 했습니까?
공의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황제의 어떤 권력을 좀 강화하려는 어떤 그런 말한 대로 좀 됐어. 단원들 다 없애버려. 막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카롤루스 마르텔루스도 이렇게 큰 싸움을 얻고 명성을 좀 얻게 되니까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죠. 사실 이전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그냥 내가 왕 하면 안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된 거예요. 왕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카롤루스 마르텔루스가 직접 왕이 된 건 아니고 바로 그의 아들이었던 피피누스 3세, 영어식으로 피핀 3세가 이제 프랑크 왕국의 새로운 왕이 되죠. 메로비우스 왕조를 전복시키고 카롤루스 왕조를 새로운 왕조를 세웁니다. 영어로는 카롤링 왕조 뭐 이렇게들 부르긴 해요. 요즘 이제 프랑스 쪽이라서 이름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부릅니다. 카롤링 왕조, 메로빙 왕조 뭐 그렇게 이제 부르긴 합니다. 그 동네식 발음으로는. 자, 한편 이제 서쪽에서 그렇게 막혀버렸습니다. 야, 이제 짜증 나겠죠. 서쪽도 막히고 동쪽도 막혔어요. 그러나 아직 방법이 하나가 더 있었죠. 뭐냐면 서쪽 막히고 동쪽 막혔는데 아직 뭐 길은 또 있잖아요. 뭐 꼭 여길 안 가더라도 여기 북쪽으로 이제 흑해가 이렇게 크게 있지만 이렇게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갈 길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막히면 뭐 저렇게 해서 북쪽으로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렇게 해서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번엔 누가 있었느냐. 여기 교재 21페이지에 보시면요. 하자르족. 네. 하자르족이라는 종족이 여기에 살고 있어서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하자르족이. 물론 그 이전부터 살고는 있었겠죠. 어느 순간 이제 여기 이 집에 살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자르족이 등장을 해요. 투르크계라고 추정이 됩니다. 투르크계면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돌궐이 투르크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국의 이제 중국방 왕국에. 근데 지도 보시면 뭐 거기 한 23페이지 밑에 쪽 지도 보시면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멀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비단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 비단길 그 북쪽으로 초원길이라고 부르는 비단길만큼 뭐 많은 대상들이 오고 가진 않죠. 수많은 유목민들이 동서로 왔다 갔다 하던 그 일들이 이미 그런 통로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 땅이니까. 그래서 유목민족들이 동서양을 자유자재로 와다니까 사실 이때 당시 유목민족들의 기원을 추정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자르족도 아마 그런 유목민족 중 하나였었고 멀리 먼 조상 쫓아가다 보면 중국 어디서 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하자르족이라는 종족이 나타나서 막습니다. 우마이야 왕조의 공격을 거기서 막아냅니다. 그래서 722년에서 737년까지 15년간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는데 여기를 뚫고 가지 못하도록 막아내요. 이 하자르족이. 재밌는 건 하자르족은 기독교인들 아닙니다. 그냥 전통신 믿고 있었어요. 그 하는 천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유목민족들 전통신. 네, 그냥 그거 믿고 있는데 그 이슬람 세력이 막 올라오니까 쫙 짜증나서 막 막아내고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이게 하자르족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마이야 왕조가 이걸 공격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에이 더럽다 안 간다 마라 해서 포기해버립니다. 사실 이제 15년이나 전쟁을 끄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과소비적인 경제 행위이기 때문에 전쟁을 이만큼 하려면 그 기간 동안 생산도 할 수가 없고 그런 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하죠. 근데 아무튼 15년이나 그렇게 끌었으면 사실 전쟁은 뭐 거의 실패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포기를 해버려요. 재밌는 거 거기 교재도 살짝 나오지만 재밌는 건 얼마 후에 이 하자르족이 유대교를 국교로 삼는답니다. 뜬금없이 진짜 뜬금없이 이 사람들은 뜬금없이 등장해서 뜬금없이 이슬람 맞고 뜬금없이 유대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재밌습니다. 유대교를 국교. 자, 그렇게 서쪽에서도 북상이 실패, 동쪽에서도 북상이 실패해버렸어요. 근데 사실 가만 보면 북아프리카 뭐 영토가 굉장히 넓은 것처럼 보이는데 북아프리카 전역은 이 시기가 되면 이미 생산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였고 남쪽으로는 왜 뭐 영토가 왜 남쪽으로 안 내려갈까 싶은데 이미 남쪽은 사막들 광활하게 펼쳐져 있거든요. 인구 밀도도 대단히 낮아요. 이 전반에 걸쳐서. 그러니까 생산성이 좀 높은 데는 뭐 이집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지역들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 남부 지역 정도고 영토는 굉장히 넓지만 경제력이 그만큼 받쳐주지는 않습니다. 우마이야 왕조가. 왜냐면 이게 넓게 하고 그것도 넓게 퍼져 있으면
지켜야 될 땅이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 지역을 다 직접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칼리파 혼자서 여기도 나타나다 저기도 나타나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방마다 총독들을 임명해요. 에미르라고 부르는데 총독들을 다 임명을 해. 그럼 얘네들이 가만히 보는데 이 총독들이 좀 정치적이겠습니까? 우마이야 왕조 하는 것들 왕조 칼리파가 하는 거 가만 보니까 서쪽에서도 실패, 동쪽에서도 실패. 그렇게 되면 칼리파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칼리파는 지금 신의 대리자라고 자칭하고 있고 신의 뜻에 따라서 가자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자 했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또 가자 했는데 또 실패했다 그러면 정말 저 사람이 신의 대리인 마저 물론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은 처음부터 뭐 신의 대리자라고 믿지도 않았겠지만 그냥 세속 왕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일반 백성들한테까지도 그 말빨이 이제 슬슬 안 먹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큰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그렇게 되면서 왕권이 많이 약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칼리파들이 무능한 인물들이 줄줄줄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몇 대 흐르면 아무리 똑똑한 놈이 왕 돼도 그 후손들까지 다 조상들처럼 똑똑하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게 가장 큰 왕정의 문제입니다. 세습 군주정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아무리 현명한 왕이 나타나더라고 하더라도 그게 계속해서 현명한 왕이 나타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민주주의는 그러면 무능하면 쫓아내버리고 다른 사람 뽑으면 그만인데 이게 세습 왕조는 그게 안 돼요. 세습 왕조에서 군주가 무능하면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쫓아낼 수 있는,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이 죽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무능한 황제들, 이 무능한 칼리파들이 뭐 전쟁 귀찮잖아요. 뭐 돈도 많이 들고 뭐 욕만 먹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자기 궁정 아주 의리의리하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막 여자들 데려다 놓고 맨날 파티 벌이고 자기 말 잘 듣고 해호 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백성들의 마음이 왕실에 대해서 이제 그 왕권에 대해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또 한 가지 요인이 뭐냐면 아랍인들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비아랍인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치를 하기 시작해요. 슬슬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초기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초기에는 뭐 다른 민족이니 다른 종교니 하는 것 믿는 사람들도 그냥 거의 우호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시기 이제 점점 후대로 넘어가 8세기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아랍인들은 1등 민족, 아랍 사람들은 1등 민족. 그리고 근데 보십시오. 이 아랍인들만 있습니까? 아랍인들은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살던 사람들 그래서 아랍인이에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만 아랍인이지. 여기 사는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들 거고 바벨론 사람, 메디아 사람, 뭐 시리아 사람도 있을 거고 이집트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베르베르인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아랍인들은 최고 1등 민족이고 다른 민족들은 그 밑으로 깔립니다. 특히 뭐 기독교인들 이제 그 후대가 되면은 이쯤 되면 왜냐면 기독교 세력한테 계속 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아예 2등 민족이라고 그냥 강등시켜버리는 그런 식의 분위기들도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들이 막 모이게 되니까 우마이야 왕조에 대해서 이 사람, 이 왕조, 이 칼리파들을 우리 칼리파로 믿고 살아도 되느냐라는 이런 반발심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 그 여망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누가 일으키냐면 747년에 아부 알 아바스 아부 알 아바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마이야 왕조의 마지막 칼리파였던 마르완 2세를 죽이고 새로운 왕조, 이게 아바스 왕조입니다. 이슬람 제국의 제 두 번째 왕조 아바스 왕조인데 아바스 하면 좀 아바스 그쪽 발음이 이쪽이 좀 더 가까워요. 근데 표기는 아바스라고 합니다. 아바스 왕조를 수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마이야 왕조의 모든 그 왕실 왕족들을 다 살해합니다. 근데 직계는 아니고 반계인데 반계 출신으로 왕족 중 한 명이 도망가요. 아부드 알 라흐만이라는 사람이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반란이 여기서 일어났으니까 거기서 가장 먼 데로 도망갑니다. 여기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내 땅 하면서 여기는 내 나라다라고 새롭게 세워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뭐라고 부르냐면 후우마이야 왕조라고 불러요. 후우마이야라고 그 이만큼밖에 안 돼요 땅이. 여기는 이제 이 전체는 아바스가 되죠. 아바스 왕조가 됩니다. 그리고 후우마이야 왕조를 세워요. 근데 이건 사실상 왕조라고 부르기도 조금 민망한 상황이에요.
민망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본인도 도망가가지고 도망은 가서 독립은 했는데 나도 칼리파다라고 주장하기엔 조금 쫄려요. 그러니까 칼리파라고 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총독 정도로 이제 부르는 에미르라고 자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뭐 우마이야 에미르 또는 이 지역의 수도를 어디 뒀냐면 코르도바에 뒀어요. 그래서 코르도바 에미르국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코르도바 뭐 토후국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토후라는 말은 지방의 세력 뭐 그런 뜻이잖아요. 지방의 실력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가 그렇게 잠깐 반짝했다가 두 번의 큰 패배를 겪고서 도망치게 되죠. 이것도 참 문제 내기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마이야 왕조가 겪은 큰 패배 뭐 3개 딱 나오니까 하나 빼고 뭐 그러면 충분히 사지선자 내기 쉽겠죠. 네. 뭐 꼭 내겠다는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마이야 왕조가 기독교 세력에 대해서 처음에 아주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가왔다가 질에 지쳐서 그냥 죽어버린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숨이 죽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만 보면 이렇게 여기도 이제 다 교재는 여기 다 파랗게 이제 길게 파랗게 칠했는데 이게 파 시들듯이 있잖아요. 저거는 금방 훅 시들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안 건드려도 파가. 그렇게 되시 그냥 넓게 쫙 길게 퍼졌다가 금방 그대로 시들어 버린 듯한 그런 느낌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한편 이슬람 세력은 그랬고요. 한편 그 동로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동로마 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동로마 제국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단성론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이제 다 됐어 하면서 다 이제 쫓아내 버렸어요. 이제 그리고서 오직 이제 정통파 교회만 우리 제국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논쟁이 끝났어야 되는데 여기서 논쟁이 끝나지 않죠. 또 다른 이제 건수가 나옵니다. 네. 교회가 자꾸 그렇게 이제 싸웁니다. 물론 여기엔 단순히 뭐 교리상의 문제를 넘어서는 다른 이유가 있었죠. 설명을 좀 해보죠. 21페이지 하단부죠. 제목이 뭡니까? 네. 성상 파괴 논쟁이 이 지역의 동부 유럽에서 일어납니다. 성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콘이라고 불러요. 이걸 이제 영어로 보면 아이콘이라고 읽는데, 그리스어니까 이콘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콘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뭐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을 그려낸 이미지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성상 파괴 운동에서 나왔던 것들은 마리아 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성상 파괴. 730년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 이름이 레오 3세였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제국 전역에서 성상 숭배하는 것을 금한다라고서 칙령을 내려버립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모임, 이제 딱 반항하는 거죠. 그 모임, 왜 그러는데 갑자기 우리 이때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우리 정통파인데 성상 때문에 지금 뭐야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해버린 거죠. 사실 이거 이유를 설명을 안 해서 포고령을 내리면서 이러해서 이런 명령을 내린다고 설명을 안 달고 나 이제부터 이렇게 할 거임 하고서 그냥 선포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이제 분분하죠. 이제 거기 나오지만 뭐 십계명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었다. 십계명에 보면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2계명이 뭡니까? 우리 다 외우고 계시죠? 십계명 제2계명.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쵸? 아무것도 성상 금지가 나니까 이걸 아주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은 뭐냐면 거기 제가 보기엔 두 번째는 이슬람교 세력이 워낙에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니까 그 사람 이슬람에서 강력하게 금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성상에 대한 숭배 이런 거였어요. 아무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주장하면 이게 다 우상이라고.
그래서 마호멧, 무함마드가 초기에 메카를 점령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메카에 있었던 수백 개 우상들을 다 파괴해버린 거였고 신의 형상들 다 파괴한 거였거든요. 이슬람 세력이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이 사람들하고 조금 이제 우호적으로 지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보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이 세 번째 이유, 교재에 나오는 이 세 번째 이유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성상 사용이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고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수도사들이 많았어요. 수도사들은 그러니까 뭐 주교나 이런 사람보다 일반인들을 대할 여지가 더 많잖아요. 수도사들 일반인들을 주로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야. 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유치부 아이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것처럼 성경 이야기 설명할 때 보여주는 게 최고 좋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그림을 그려주든지 아니면 조각을 보여주든지 이분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게 좋잖아요. 또 하나는 사실 수도원들이 꽤 커졌어요. 수도원들이 커지면 돈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아마 이제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딴 생각을 품었던 게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 이유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상을 숭배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처벌하고 뭔가 재산을 몰수한다든지. 근데 이게 이 수도원들의 그런 게 많단 말이죠. 수도원들의 뭐 그런 그림이라든지 뭐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얽어매가지고 거기 있는 재산들을 뺏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일반 신자들에 대한 어떤 영향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건 다분히 정치적이고 또 일부 경제적인 어떤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상 숭배를 못하게 했던 거죠. 당연히 여기에 주요 반발했던 인물들 중에 한 축이 누구였냐면 수도사들이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성상 옹호론자 중에 가장 유명했던 인물이 다마스쿠스의 요한입니다. 이분 훌륭한 분, 대단한 분이죠. 다마스쿠스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다마스쿠스면. 지금 여기는 어디 땅입니까? 네, 이슬람 세력에 있는 땅입니다. 네, 저기 출신이에요. 이분은 이슬람 치하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이에요. 네, 오랫동안 사셨던데 거기도 교재에도 다 설명되어 있죠. 칼리프 정부의 고위 관리였어요. 나중에 사임하고서 수도사가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시기에 이런 분들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슬람 세력이 워낙에 갑자기 이 지역 전체를 정복했다 보니까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거나 할 여유가 없어요. 대부분 그 치하에서 이제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이분은 이제 나와서 이제 수도사로 이제 변신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분이 썼던 그 저작물에 뭐라는 내용이 있냐면 이거 아주 기억할 만한 문장인데 예수님이 진정한 인간이셨고 그 안에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면 하나님을 모사하는 것을 반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으므로 최초의 형상을 만드신 분이 그럼 하나님 아니냐. 이거 오늘날 예수를 옹호하는 기독교 내의 입장 가운데 바로 이 주장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만드셨다면 하나님 자기 형상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뭐 하나님이 형상 만드신 거 뭐 하나님도 우상 숭배자냐? 뭐 이런 얘기죠. 상당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이미지를 만들고 멋있게 꾸미고 하는 그 일 자체가 악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그 개혁교회 안에서 이제 개신교 안에서도 예술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개신교가 예술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 이제 종교개혁 전통 가운데 하나가 이제 가톨릭의 온갖 그 번잡하고 그 쓸데없이 복잡하고 막 괜히 어렵게 만들고 막 그런 것들을 다 때려 부시자 막 이런 그런 분위기가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회라고 주장하는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그런 면이 좀. 그래서 예술이나 막 예전이나 이런 거 발달한 데는 주로 이제 성당 쪽이죠. 가톨릭 그쪽이잖아요. 거기는 아주 막 그런 것들 아름답게 발전시키고 막 그랬는데 그러지 못한 면이 좀 있죠. 그래서 예술에 대한 좀 기독교적 세계관이 좀 이제 개발될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이 다마스쿠스의 요한 이분이 이야기했던 이 주장은 상당히 곱씹어 들을 만한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황제랑 수도사랑 말싸움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든
그냥 해라고 주장하는 게 황제 쪽 입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수도사들이 핍박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 이제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하죠. 그러고 이제 계속 버텨냈던 분들입니다. 또 한편 이제 서쪽에 교황을 중심으로 한 이 서부 교회들도 성상 사용에 대해서 옹호적인 입장이에요. 왜냐면 이쪽은 좀 실용적인 목적이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 동네는 다 뭐 게르만족 출신들 다 이민족들이잖아요. 예전부터. 물론 여기 와서 살기 시작한 지 벌써 꽤 되긴 했지만 뭐 그래도 프랑크족이니 뭐 랑고바르디족이니 수시로 이민족들 여기로 자꾸 내려와요. 이쪽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독교를 설명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뭘 보여줘야 알지. 얘들아 삼위일체가 있는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삼위일체 보일 것도 없고 설명해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막 어쩔 수 없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거 사용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면 싫은 거죠. 물론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죠.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로마 교황은 반복해서 동쪽에 콘스탄티노폴 대주교를 끼고서 자신이 어떤 종교적인 데 있어서도 깊은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황제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전에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교황 마르티누스가 납치당해가지고 얼마 못 가서 이제 죽는 그런 일도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국 서부교회는 동부에서 뭐 한다 그러면 일단 싫어. 일단 그렇게 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싫은 사람이 뭘 얘기하면 그냥 다 싫어. 그죠?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서쪽에서도 대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까지 하냐면 교황이 황제를 파문하기까지 해요. 저놈은 기독교회, 우리 교회의 일원이 아니다고 해서 파문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막가자는 거죠, 이 시기엔. 근데 황제도 그렇다고 해서 뭐 서쪽에 대해서 그렇게 뭐 딴 생각도 없어. 그래 보지 마음대로. 왜냐면 이쪽은 사실 실질적으로 로마의 영토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런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황제도 그냥 뭐 그래라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 성상 숭배를 두고서 그래서 제국의 여기저기서 막 다시 한번 분열이 막 일어납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자 다시 한번 교회 회의, 공의회를 열게 됩니다. 787년 니케아에서 제2차 니케아 공의회가 열려요. 이게 7번째 세계 공의회인데요. 이 당시 동로마 제국은 여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왕이 이제 남편하고 이제 원래 결혼을 해가지고 왕비였는데 황후라고 해야 되나요? 황제의 부인이었으니까. 황후라고 해야 되는데 이 황후가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남편이 이제 죽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여자 황제가 이제 된 거죠. 이레네가. 이 비슷한 시기에 동쪽에서는 축천무가 있었는데 서쪽의 황제 이레네라는 여자 황제가 동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동로마 여자 황제였어요. 근데 이 이레네의 출신이 아테네예요. 아테네 하면 그리스 아닙니까?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의 그 파르테논 신전부터 시작해서 옛날부터 그 수많은 신상과 뭐 이런 것들로 아주 유명했던 동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아주 익숙한 양반이었어요. 이 이레네는. 그래서 처음부터 성상 사용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회의에서 뭐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예배와 공경은 다르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지만 공경은 성상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거다. 예배와 공경이 다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근데 그리스어로는 구분이 돼요, 이게. 근데 라틴어로는 이 두 개 개념이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리스어로는 아예 따로따로 구분되는 게 있는데 라틴어로는 이 두 개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서방교회에도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공경과 예배가 거의 구분이 잘 안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에 대해서 마리아를 너네 숭배한다고 뭐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아니야. 그냥 흠숭하는 거야. 내지는 뭐 공경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엔 여기서 말장난에 넘어갔어요. 여하튼 이제 그냥 이거는 뭐 예배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서 끝냈으면 되는데 아무튼 이걸 갖다가 이 단어를 가지고서 다른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주장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아무튼 회의에서는 그래서 성상을 사용하는 게 예배 때 뭐 그림이라든지 조각이라는 것들을 뭐
장식하고 뭐 그런 것들을 두고서 하는 것들이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론은 내렸어요. 사실 저는 그 결론 자체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배랑 공경의 차이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조금 미스의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사실 나중에 이제 중세 후반이 되면 거의 이제 처음에 우려했던 그런 일들, 이건 뭐야, 이건 우상숭배 아니야 싶은 어떤 그런 일들까지도 나타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애매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괜히 걸고 넘어간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황제가 전국에, 제국 전역에 있던 성상들 다 파괴해라 뭐 이런 명령도 내렸는데, 그런 것들 다 철회되고 교회에 다시 그런 것들을 갖다 놓는 것도 다 허용되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8세기에 있었던 동로마 제국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성상 파괴 논쟁이었다. 근데 괜히 그거 부스럼 만들어서 본전도 못 뽑고서 시끄럽게만 만들고 제국만 더 어지럽게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서쪽으로 한번 넘어와 보죠. 자, 이 서쪽의 프랑크 왕국입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어요. 카롤루스 마르텔루스의 아들이었던 피피누스 3세가 메로비우스 왕조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카롤링 왕조, 카롤루스 왕조를 새로 세웠습니다. 나라를 새로 세운 거죠. 거기 보시면 이 시기에 이 프랑크 왕국이 새로 이제 왕조를 전복시키고 새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쿠데타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은 뭔지 아십니까? 정통성의 문제예요. 정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근데 보통 정통성을 일반 백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왕의 피를 타고났다, 혈통을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저렇게 혈통 세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겁니다. 북한 같은 거의 뭐 세습 왕조 국가 같은 어떤 이런 전 근대 국가에서는 투표로 지도자를 뽑는 그런 게 정착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해서 정통성 문제를 따지는데, 투표가 아니면 백성들, 그러니까 시민들 일반의 다수의 합의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정통성을 획득하지 못하면 혈통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혈통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혈통이 다르잖아요. 혈통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기에 어떻게 백성들에게 내가 왕이 되어도 좋다, 괜찮다라는 것을 먹혀 들어가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일찌감치 이 가문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답은 교회다. 그래서 교회와의 관계, 특별히 교황과의 관계를 대단히 밀접하게 가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교회가 인정해주면, 교회가 모든 백성들이 믿는 종교인데 그 종교의 가장 어른이 인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피피누스 3세가 쿠데타 일으키기 전에 당시 교황이었던 자카리아누스에게 저 킬데리쿠스, 그 메로비우스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킬데리쿠스 3세를 폐위시켜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때 자카리우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능한 왕이 왕위에 있는 것보다는 유능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백성들을 위해 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러니까 피피누스가 대단히 좋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23페이지 상단부에 나오죠. 754년에 이탈리아 당시 북부를 장악하고 있던 랑고바르디족, 이때까지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고 그 땅을 교황에게 줍니다. 아, 교황께서 이 땅을 다스릴 참 주인이십니다 하고 줘버립니다. 웃기죠. 사실 이 땅의 명목상은 동로마 제국 땅이에요. 동로마 제국이 여기 전체를 다 다스린다고 명목상은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뺏긴 상황,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용납하고 있는 상황인데, 힘이 없어서 못 뺏었는데 피피누스가 와서 그걸 뺐더니 교황에게 줘버려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피핀의 기증이라고 불러요. 이 피핀은 영어식 발음이죠. 그래서 교황이 세속 영주처럼 군림할 수 있는, 물론 그 이전부터 그러고 있었는데 그 영토를 공식적으로 보장받는 어떤 그런 최초의 계기가 됩니다. 피핀의 기증이라는 것이. 다시 왼쪽으로 넘어올게요. 좀 이제 있었던 일이고. 자, 그리고 자카리아스의 후임이었던 스테파누스 2세가 쿠데타로 드디어 피피누스가 왕이 됐는데 뭐라고 안 하고 도리어 막 축하해 주려고 파리까지 직접 방문합니다. 가가지고 황제 궁전을 방문해가지고 큰일 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잘 다스리려고 하면서 그 왕을 축복해줘요. 축복해주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피피누스가 이 교회를 잘 이용하면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막 떠받들어 줍니다. 나는 이 교황의 폐하에 막
그 참 말씀 좋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선물도 갖다 바치고 얘기한 것처럼 땅도 갖다 바치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하죠. 왜냐면 이 시기에 서유럽 거의 대부분 다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인정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면 교황이 가가지고 파문도 해주고 막 그러면은 뭐 땡이 아닙니까? 뒤집어지죠. 교회 입장에서도 수많은 이민족들이 자꾸 밀고 내려온단 말이죠.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슬람 세력이 막 코앞까지 와 있고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까지는 금방입니다. 뗏목 타고도 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니까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런데 동로마 제국 황제한테 기대기는 너무 싫어요. 난 제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의지할 사람을 이제 의지할 세력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보니까 프랑크 왕국이 힘이 좀 세니까 프랑크 왕국의 그런 보호 아래로 우리가 좀 들어가면 좋겠네.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이 잘 맞아떨어진 거죠. 정통성 확보를 원했던 프랑크 왕국의 왕국 피피누스 쪽에서는 오케이, 교회를 우리가 품으면 정통성이 안정돼, 우리나라가 안정되겠어 싶었던 거고 교회는 우리를 보호해줄 정치 세력이 필요했던 거고. 그러면서 둘이 이제 짝짝꿍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밀접하게. 근데 사실 물론 동로마에서는 이미 진작부터 그러고 있었죠.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같은 사람들은 황제가 임명하는 거니까. 동로마 제국의 기독교의 최고 수장이었던 사람이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였는데 이미 황제가 임명하고 있었으니까 상황은 뭐 이 진작부터 그랬지만 이제 서로마 쪽도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23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768년 피피누스 3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나라를 이어받는데 동생이 죽으면서 그 첫째 아들이 단독 통치자가 돼요. 그 땅에. 이 첫째가 카롤루스 1세입니다. 이 사람이 활발하게 영토를 확장해요. 그 지도 한번 보십시오. 23페이지 두 번째 지도. 동쪽으로 지금 오늘날 독일까지 뭐 거의 다 지배를 했죠. 그 더 동쪽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죠. 뭐 헝가리 뭐 거의 뭐 이거 원파까지 이제 다가가고 있었고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 그 피레네 산맥까지 이제 쫙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커졌던 거죠. 거의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랑 이탈리아 반도 남쪽 빼면은 옛날 서로마 제국 있을 때 거의 그 영토 거의 그대로 차지하고 있게 된 거죠. 이 양반이 성격이 아주 센 양반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기독교 안 믿는 주민들한테 막 기독교 믿어, 안 믿어? 죽어. 막 이렇게 갔어요. 그 이제 믿어야죠. 어떻게 해.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또 막 강제로 막 개종시키고 막 선대 유지에 따라서 막 교회는 막 계속 선물 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800년 시간이 좀 지났죠. 771년에 단독 통치가 됐으니까 한 30년쯤 지났습니다. 800년 땅을 넓히고 최고의 권위를 누리고 있을 그때 12월 25일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죠. 로마를 전격 방문합니다. 그리고 교황의 궁전에 가서 교황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무릎을 꿇었냐면 교황이 왕관을 씌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왕관을 씌워줍니다. 교황이. 그러면서 그를 뭐라고 부르느냐? 황제라고 부릅니다. 임페라토르. 황제라고 부릅니다. 이 황제라는 칭호가 언제 사라졌냐면 오도 아케르가 기억나십니까? 2페이지에 나왔던 그 인물입니다. 오도 아케르가 기억나세요? 이탈리아 정복하고서 내가 이탈리아 왕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때 이후로 황제라는 이름이 사라져버렸어요. 서쪽 로마에서는. 동로마의 황제 한 명밖에 안 남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 만에 거의 한 300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라는 이름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이 부활한 거죠.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민족이고 뭐고 다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부활한 이 서로마 제국은 프랑크족이었어요. 프랑크족의 황제였어요. 나중에 이 황제 직위가 조금 이후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돼요. 아직은 뭐 그런 개념이 나오진 않고 이 황제가 그 황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넘어가는 거. 서로마 제국의 서유럽의 황제, 신성 로마 제국 뭐 이런 이름을 넘어가는데 아직 뭐 그런 이름은 나오지 않았고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 자체도 한참 후대에 나오는 거고 이때 그냥 황제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프랑크 왕국은 원래 이 땅은 전체 다 로마 제국이에요. 동로마 제국 황제가 다스리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민족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그냥 눌러 살고 하니까 어떻게 힘이 없으니까 그럼 그래 네가 다스려
하면 이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어떤 형식을 취했냐면 그 각 지역의 통치자들에게 이 황제가 그 자리를 다스리라고 임명하는 식의 그런 형식을 취했었어요. 사실은 다 다른 나라지만. 그런데 이제 서쪽에서 그렇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황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둘이 된 거죠. 동로마의 황제, 프랑크 왕국의 황제가 이제 둘이 돼버린 겁니다. 당연히 동로마 제국 황제가 그걸 인정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하죠. 뭔 소리냐! 라고 했는데 뭐 어쩔 거예요. 사실이 그렇게 됐는데. 현실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812년 당시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미카엘 1세였는데 그래 그럼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당신도 황제해. 그럼 나도 황제 할게. 우리 그냥 황제를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대가를 좀 받. 아드리아해면은 여기가 아드리아해입니다. 이탈리아 반도 동쪽이죠. 이쪽에 몇몇 도시들 조금 이어주면서 그래 내가 받는 조건으로 황제라는 직위를 이제 이어받게 되죠. 인정받게 되죠. 그렇게 이제 유럽 세계에서는 2명의 황제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럽 이야기는 끝내고 동방으로 넘어가 보죠. 실크로드를 쭉 타고서 동방으로 기독교인들이 쭉 넘어갔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중국에서 당나라의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이제 우호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다가 황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바뀌었어요.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측천무, 그쵸? 당나라, 그러니까 중국 최후의 여황제 측천무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내가 미륵이다. 내가 미륵이다 주장하면서 불교를 막 푸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조금 이제 밀리게 된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도교를 막 푸시하다 보니까 이번에 기독교가 또 이제 많이 약화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는 그랬다는 거죠. 중국에는 이제 중국도 이제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말레이 반도 넘어가고요. 넘어가고요. 인도 넘어가고. 우리나라 너무 큰가요? 근데 중국은 그랬단 말이죠. 중국 상황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중앙아시아 넓은 지역은 어땠느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8세기에도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에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때 당시 중앙아시아 이제 서쪽은 뭐 여기는 넘어가고 이제 인도 있고, 이 서쪽은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펜이 또 안 나오네. 이 서쪽은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아바스 왕조 이제 그런 이슬람 제국들이 있잖아요. 이슬람 제국의 영토가 상당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 여기 이상으로 이슬람 세력이 넘어오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상당 부분, 또 이슬람 지하 아래서도 기독교인들이 여러 존재했었고, 세금만 내면 되니까 지금 높은 자리에 못 나가긴 하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중앙아시아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흩어져 있는 거점들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8세기에 여러 대주교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마르칸트의 제21구, 카슈카르의 제27구, 사마르칸트 카슈카르가 어딘지 거기 지도 보시면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그리고 중국 전체가 14구라고 이렇게 하나의 구가 되어 있었어요. 중국 전체가. 또 호탄이나 미란이라는 도시, 이런 이제 천산 남로라고 부르는데 이 비단길에서 남쪽 길, 그런 데에서도 교회가 존재했다라는 자료들이 발굴됩니다. 어떤 게 발굴되냐면 거기 이제 묘지명 같은 것들이 있어요. 묘지명에 보면 사람 이름이 기독교식 이름으로 적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세례명이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존재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중국에서 세력이 조금 이제 약화되는 가운데서도 이 지역 중앙아시아 전반에서는 세력이 여전히 많이 발달합니다. 근데 원래 네스토리우스교의 발상 자체는 시리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아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쪽을 넘어오면서 이 초원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시리아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원에서 사용하는 언어들로 이 기독교 예배 용어나 또 예배 자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언어냐면 거기 보시면 소그드어나, 예, 이 지역을 소그디니아라고 불러요. 예, 땅 이름입니다. 민족 이름이라고 하고 해서 소그드어 또는 투르크어 등으로 된 기독교 기록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문헌들이 발굴된 거예요. 예. 투르크어나 소그드어로 된 기독교 문헌들이 발굴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지만 중국에서는 또 중국어로 번역된 기독교 문헌들이 이제 발굴되기도 시작했었죠. 780년부터 그러니까 8세기 말이죠. 티모테우스 1세라는 인물이 네스토리우스 교단 총주교가 돼요. 아시리아 동방교회라고 부르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총대 주교가 되는데 그가 어떤 기록을 남기냐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투르크 왕이 자기 백성과 함께 기독교도가 되었으니 이제 자기 나라에 대주교구를 세워달라는 편지를 보냈다라는 말을 어떤 문서에다 써놨어요. 근데 투르크 왕이 누군지는 몰라요. 여기서 투르크 왕이 누군지는 모르고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도 몰라요. 좀 뻥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좀 과장이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여튼 투르크라고 하면 교단 본부는 여기 있어요. 교단 본부는 시리아에 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이 동은 이제 이슬람 왕조 안에 있잖아요. 교단 본부가 여기 있어요. 투르크 왕은 이런데 어디인 것 같아요. 이런데 어디 초원의 어떤 유목 부족들이 아닌가라고 추정돼요. 사람을 여기까지 보냈다는 얘기니까 오면서 뭔가 좀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방 초원, 이 중심 지역으로 이 초원 비단길이 이제 형성이 돼 있다면 이 북쪽으로 초원길이 형성됩니다. 예. 이게 이제 그리고 남쪽으로 뭐 바닷길은 빼고 그 초원길을 오고 가는 유목민족들에게도 이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록을 티모테우스 1세가 남겼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초원길을 오고 가던 수많은 유목 부족들 가운데서도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것 정도를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초원에 사는 유목민족들에게 기독교가 전파됐다라는 이 사실은 다음 과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시 한번 다뤄지게 될 겁니다. 그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국 이야기를 조금 더 가보면요. 그러니까 두 차례 어려움을 겪었는데 버텨내죠. 다시 황제들이 이제 경교에 대해서 막 호의를 베풉니다. 740년 당 현종이 대장군이었던 고력사를 보내가지고 장안에 있었던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에다가 당 고조 이후에 5명의 황제의 영정을 안치시킵니다. 이건 뭐죠? 약간 무슨 절에 하던 것처럼, 절에 이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안치시키는 겁니다. 745년에는 그때까지 파사사라고 불렸던 그 예배당의 이름을 이제 대진사로 이제 고치죠. 74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당숙종은 5곳의 새로운 예배당을 직접 건축합니다. 이게 경교 사원을 건축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대종은 성탄절마다 향을 하사했대요. 향 피우라고. 예배당에 향 피우라고. 향을 하사하고 사제들에게 어찬을 베풀었다. 그러니까 궁중에서 이제 음식 준비해가지고 음식 보냈다는 게 크리스마스에 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절이라고 하니 특별히 준비해서 보내라 뭐 이런 거 했겠죠. 그리고 781년에 대진경교 유행비가 건립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중국에 있었던 이 기독교가 어떤 대접들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비석에 새겨진 내용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탈라스 전투는 이 시기에 있었던 중요한 사안 가운데 하나거든요. 24페이지 그 녹색 박스에 보시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중앙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두고서 동부의 가장 유력한 세력이었던 당과 이 당시 이제 새롭게 이 지역을 다스린 아바스 왕조가 이 중앙아시아를 두고서 벌인 결투입니다. 이게 탈라스 전투입니다. 당나라를 보시면 당나라 영토가 이렇게 나와 있죠.
당나라가 무지하게 넓은 나라였습니다. 예, 당나라가 무지하게 넓은 나라. 아바스 왕조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둘이 이제 마주 갑니다. 여기를 막 정복했던 장군이 바로 고선지 장군입니다. 예. 고선지 장군의 서역 경영이라고 찾아보시면 아주 유명한 얘기. 여기 막 여기 인도 북부 쪽에, 지도가 이건 좀 정확하지 않은데, 인도가 이 정도, 인도 북부 쪽에 높은 산 있죠? 아시죠? 무슨 산입니까? 히말라야. 그렇죠? 네. 히말라야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죠? 히말라야 맞죠? 네. 네. 이 지역에 이제 높은 고원지대들 많이 있거든요. 이 지역 땅 자체가. 예, 거기를 막 넘어가지고 막 정복하고 막 사마르칸트 막 정복하고 막 이런 데를 당나라 군대가 가지고 막 정복하는데 이 고선지 장군이 고구려 사람입니다. 고구려 출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승승장구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이 탈라스 전투에서 패합니다. 네, 패합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더 이상 서쪽으로 뻗어나가지 못해요. 만약에 이겼다면 이것도 재밌는 일이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당나라가 만약에 이슬람 세력을 이기고서 이슬람 세력 동쪽을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이것도 역사가 상당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러지 못하고 패배합니다. 이때 패배하면서 수많은 당나라 사람들, 따라왔던 당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이 아바스 왕조로. 그러면서 잡혀가면서 이 지역으로 종이가 전달됩니다. 네. 종이 그러니까 제지 기술자들, 당나라의 기술자들 있잖아요. 화약 만들고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이 이슬람 세력으로 유입이 돼요. 그래서 이슬람 세력에서 종이를 만들게 되면서 그게 유럽으로 퍼져요. 네. 그래서 좀 황당한 책이 있는데 고선지 장군 관련된 책들이 이제 몇 권 시중에 몇 권 나와 있는데 유럽 문명의 아버지 고선지 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유럽 문명의 아버지 고선지 평전. 고선지 장군에 관한 자료들 당나라에 나온 사서들 걸 다 해가지고 그 일대기를 재구성을 했는데 제목이 오버야. 유럽 문명의 아버지. 근데 왜 유럽 문명의 아버지라고 써놨냐면요. 그 책 보면요. 고선지 장군이 이 전투에서 패함으로써 서쪽으로 종이와 중국의 발달된 문명이 전해질 수 있었다. 그걸 유럽 문명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나 싶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튼 이제 그렇게 좀 오버를 해놨는데 아무튼 이 전투가 아주 그래서 중요한 유명한 전투입니다. 여기서 이제 당나라가 패하면서 아무튼 많은 문물들이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고 이슬람 세력을 통해서 이슬람 문명을 통해서 유럽까지 그게 이제 전수가 되곤 한답니다. 종이라는 게 드디어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원래 종이는 중국에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8세기에 있었던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시기 주요 세계사 연표 보시면요. 이베리아 반도에 상륙하고 성상 금지령을 내리고 투르프와 대전투가 있고 카를루스가 사우르만 황제 즉위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시기였냐면 발해가 건국됩니다. 698년 발해가 건국되고요. 756년에 발해가 상경으로 천도하고 788년 신라의 경덕왕이 독서 삼품과를 설치해서 인재를 등용했다. 독서 삼품과는 일종의 과거 제도의 한 일환이거든요. 되게 일찌감치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